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생화학 모의고사를 함께 진행할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 이제 그 마지막 이제 점검이죠. 점검 차원의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보통 생화학 같은 경우에는 15문제 이내 한 13문제에서 1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15문제로 해서 1회, 그러니까 모의고사 1회 이제 15문제로 해서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론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론에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예습이나 이런 걸 굳이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 복습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일이었는데, 근데 이 모의고사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습을 꼭 해오셔야 돼요. 문제를 다 풀어오셔야 돼요. 문제를 풀어와야지만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제한을 두고 여러분들이 푸는 연습을 좀 해가지고 오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근데 2번밖에 진행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한 거 이제 오늘 한 거 이제 나머지 것들 있죠. 그걸 다음 시간에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생화학이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한 1시간에 1회씩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1회 뭐 15문제 푸는데 1시간이나 뭐 한 50분 정도 걸리니까,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요. 우리가 이 생화학이라는 과목은 딱 이거야 이렇게 답만 외우는 것보다는 그거와 관련된 모든 거 헷갈릴 만한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 군데에 다 묶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사회를 하면 웬만한 내용을 다 헷갈릴 만한 내용까지 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시간에 1회씩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모의고사 1회하고 2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2회하고 3, 4회는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정리 차원에서 모의고사 1회를 한번 보는데요. 이게 또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이론을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푸는 거하고요. 뒤죽박죽 섞여 있을 때 푸는 게 상당히 느낌이 다르고요. 아는 문제도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은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어디서 나왔었는지 알쏭달쏭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연습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풀어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전에 먼저 문제 풀어 두시고, 그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이제 답 확인하고 이게 왜 답인지, 그다음 비슷한 문제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 1회 보시는데요. 생화학 39페이지입니다. 네. 여러분 책 39페이지 펴시고, 그다음에 오늘 또 수업 자료도 나누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쓰는 시간을 줄이고 좀 정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수업 자료도 좀 나눠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자료하고 책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이제 한번 보실게요. 1번, 혐기적 해당 과정에서 ATP를 필요로 하는 반응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당 과정과 관련해서 ATP와 관련된 것들은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ATP가 생성되는 반응, 소모되는 반응, 그 다음에 NADH가 생성되는 반응.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소모되는 반응은요. 효소를 물어보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모되는 자리는 효소까지 해서 다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보시면 혐기적 해당 과정과 관련된 에너지 생성, 소모와 관련된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놨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ATP가 생성되는 자리와 소모되는 자리를 기억해 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ATP가 소모되는 자리를 먼저 정리를 해놨죠. 자, ATP가 소모되는 자리, ATP를 필요로 하는 반응, 이 반응에는 꼭 ATP가 있어야지만 이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 그러니까 ATP가 소모되는 반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1번처럼 ATP를 필요로 하는 반응, 내지는 ATP를 소모하는 반응, 같은 문제인 겁니다. 이게 같은 의미죠. 네, 소모되는 자리, ATP를 필요로 하는 반응.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그냥 암기해도 되는데요. 또 이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요. ATP를 필요로 하는 반응, ATP를 쓴다는 의미잖아요. ATP를 쓰니까 이 ATP가 하는 역할이요.
인산을 붙였다 떼었다 하는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인산의 개수가 바뀌는 거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ATP가 소모되는 반응은요, 인산의 개수가 늘어나요. 인산의 개수가 이제 이거는 뭐 좀 여러분들 문제를 좀 쉽게 보기 위해서, 왜냐면 여러분 이거 주관식 아니죠. 객관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요령이 있어도 요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 ATP가 소모되는 자리에서는요 인산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ATP가 인산을 제공해 주니까 하나 또 없다가 하나로 늘어난다든지, 하나였다가 두 개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인산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나는 반응이 있죠. 이때가 바로 ATP가 소모되는 자리, ATP를 필요로 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아니면 이렇게 기억해도 된다 그랬죠. 우리가 비가역 반응, 해당 과정의 비가역 반응은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비가역 반응에서 ATP가 소모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도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자리냐면은요, 여기죠. 포도당에서 포도당 6인산이 될 때, 그러니까 인산이 하나도 없다가 인산이 하나 늘어났어요. 이거 6번 탄소에 인산이 하나 결합되어 있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인산의 개수 하나도 없다가 하나로 늘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해당이 되죠. 또 어디였냐면 과당 6인산에서요. 과당 162인산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인산이 원래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산의 개수가 몇 개로 늘어났냐면 2개로 늘어났죠. 그래서 인산의 개수가 하나도 없다가 하나로 늘어난다든지, 하나였다가 이렇게 2개로 늘어날 때, 인산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날 때 바로 ATP가 필요하다. ATP가 있어야지 인산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자, 이 반응이 첫 번째 비가역, 이게 두 번째 비가역이었죠. 그래서 여기 관여하는 효소를 찾아라 라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찾아라 라는 문제도 나오지만, 이거는 효소를 찾으라는 문제도 나오기 때문에 효소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이게 첫 번째 비가역, 두 번째 비가역에 관여하는 효소 찾으시면 되죠. 이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 헥소키나아제였어요. 헥소키나아제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 비가역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가 있었죠. 포스포프록토키나아제. 자, 그래서 이렇게 ATP가 소모되는 자리 딱 두 군데입니다. 요거 다시 기억돼서 알려두셔야죠. 자, 그럼 ATP가 소모되는 자리가 있다면 반대로 ATP가 생성되는 자리도 있어요. ATP가 생성되는 자리 찾아라. 이거는요, 우리가 ATP가 생성되는 반응을 가지고는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그래서 ATP가 생성되는 자리,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자리. 자, 해당 과정에서 ATP가 생성되는 자리를 찾아라. 내지는 기질 수준 인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자리를 찾아라. 이러면 여기를 찾아주시면 돼요. 여기도 이제 두 군데가 있었죠. 우리가 아까 소모되는 자리는 인산의 개수가 늘어났잖아요. 반대로 ATP가 생성되는 자리는요, 인산을 가지고 뭘 만드냐면 ATP를 만들어내는 자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인산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인산의 개수가 2개였다가 하나가 된다든지, 하나였다가 아예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인산의 개수가 줄어들 때 바로 ATP가 생성이 됐었죠. 자, 그래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글리세린산 132인산에서요. 글리세린산 3인산으로 갈 때. 그래서 인산의 개수가 2인산 2개였다가요. 하나밖에 없어져요. 이렇게 인산의 개수가 줄어들 때 인산을 버리지 않고요. 재활용해서 ATP를 만드는 데 써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느냐 하면 포스포에놀 피로부산에서, 이게 우리 해당 과정이 마지막이었죠. 피로부산으로 갈 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포스포 인산이 하나 있었죠. 그러다가 인산이 없어졌어요. 이럴 때 바로 인산의 개수가 줄어들 때 ATP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ATP가 생성되는 자리 알아두세요. 죄송해요.
자, 그래서 ATP가 이렇게 소모되는 자리, 생성되는 자리,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 자리가 있어요. 어떤 자리가 있냐면 글리세르 알데히드 삼인산에서요. 어디로 가는 자리가 있냐면 글리세린산 132인산으로 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요. 우리 아까 인산의 개수가 얘는 하나였다가 인산의 개수가 2인산, 2개로 늘어났죠. 그럼 인산의 개수 하나에서 2개로 늘어났네? 우리가 이렇게 인산의 개수가 늘어나면 보통 ATP가 뭐 하는 자리라고 그랬냐면 소모하는 자리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이게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ATP가 소모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인산이 와서 결합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때 주의할 게 있다 그랬죠. 이름이 바뀌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름을 보니까 글리세르 알데히드에서 뭘로 바뀌었냐면 글리세린산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소리는 뭔가 구조상의 변화가 생겼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 반응에서 바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NADH가 생성되는 자리였죠. NADH가 생성되는 자리요. 글리세르 알데히드에서 그래서 얘는 뒤에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앞에 것을 신경 쓰라고 그때 그랬었거든요. 글리세르 알데히드에서 글리세린산으로 갈 적에는요. 수소가 제거되면서요. NADH를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NADH가 생성되는 자리는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에서 글리세린산 132인산으로 갈 때 그래서 이름이요. 글리세르 알데히드에서 글리세린산으로 가는 요 반응, 바뀌는 요 반응에서 NADH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구분하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ATP, NADH와 관련된 그 자리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3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해당 과정에서는. 그럼 1번으로 돌아가서 해당 과정에서 ATP를 필요로 하는 반응, ATP가 소모되는 자리를 찾아라 라는 문제죠. 1번 보시면 과당 6인산에서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이 됐네요. 그냥 과당 6탄당이 글리세르 알데히드 3탄당으로 바뀌었네요. 우리가 이제 6탄당에서 3탄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이때부터 2개씩 만들어졌었죠. 그 다음에 2번 포스포 에놀 피로부산에서 피로부산이 됐죠. 보니까 앞에 포스포 있었죠? 그러다가 없어요. 인산의 개수가 하나 있다가 없어지는 이렇게 인산의 개수가 줄어드는 요 반응에서 ATP가 생성이 됐었죠. 그 다음에 3번 글리세린산 132인산에서 글리세린산 3인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글리세린산 132인산 인산이 2개였죠. 인산이 2개였다가 인산이 하나로 줄었어요. 이렇게 인산의 개수가 2개에서 하나로 줄 때 ATP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글리세르 알데히드에서 이게 글리세르 알데히드에서요. 글리세린산이 됐죠. 이렇게 글리세르 알데히드에서 글리세린산이 될 때 NADH가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포도당에서 포도당 6인산이 되는 반응. 첫 번째 비가역 반응이죠. 인산이 하나도 없다가 인산의 개수가 하나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인산의 개수가 늘어날 때 ATP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1번에 ATP를 필요로 하는 반응 5번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답 5번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지방산의 베타산화 시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내로 운반하는 물질은 그랬네요. 자, 지방산의 베타산화가 이루어질 때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내로 운반하는 물질. 자, 이게 왜 미토콘드리아 내로 운반해야 되냐면요. 지방산의 베타산화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같이 보시면은요. 지방산의 베타산화가 일어나려면 먼저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내로 운반을 해줘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내로 운반을 해줘야 내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미토콘드리아 막은 아무나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과정이 필요하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2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1단계는 바로 뭐냐면 지방산이 활성화되는 단계였죠. 지방산이 활성화되는 단계. 지방산이 활성화되는 단계는 다른 게 아니라
지방산에요. 뒤에 코 A가 붙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코 A를 붙여서 아실 코 A 상태로 활성화하는 게 바로 지방산의 활성화 단계였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산이 뒤에 코 A를 붙여서 아실 코 A가 된 상태, 요게 바로 활성화된 상태였다라는 거였죠. 이때 필요한 요소가 아실 코 A 합성 요소였어요. 그러니까 아실코에라는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필요한 물질이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에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코 A를 붙여야 돼요. 코 A.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지방산에서 지방산 아실코 A 상태 활성화되는 단계가 가려면은요. ATP가 AMP가 됐었어야 됐죠. ATP가 AMP. 그래서 이게 몇 ATP가 필요했어요? 이 ATP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이거 뭐 단독 문제로 나온 적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ATP의 개수는 2ATP요. 2ATP가 필요해요. 자, 그럼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 뒤에 코 A 붙이고 ATP의 도움을 받아서 아실 코 A 상태로 활성화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이동을 하면 돼요. 드디어. 자, 근데 이동을 하면 되는데 그대로 미토콘드리아 그냥 내로 이제 활성화 됐으면 그 다음에 이동을 하면 되는데 그냥 못 가요. 운반을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로 지방산을 옮겨주는 애가 있어요. 운반시켜주는 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카르니틴이었죠. 자, 그래서 카르니틴의 도움을 받아서 미토콘드리아 내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실코에를 미토콘드리아 내로 이동시켜주는 물질 카르니틴입니다. 그래서 카르니틴이 없으면은요 미토콘드리아 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2번의 답 1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의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이동에 운반체,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물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물질 이동의 방법은 그랬네요. 자, 보니까 농도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을 하는데 에너지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운반체도 필요하지 않은 물질 이동 방법을 찾아라. 가장 일반적인 수동적인 방법 중에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 단순확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단순확산은요 에너지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운반체도 필요하지 않아요. 이걸 다 충족시키는 건 뭐밖에 없냐면 단순확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 4번인데요. 1번 보실래요? 그러면 촉진확산은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다 똑같아요. 물질,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건 맞아요. 똑같아요. 요것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운반체를 필요로 합니다. 운반체가 필요해요. 에너지는 필요가 없지만 운반체를 필요로 하죠. 이게 바로 촉진확산이었어요. 촉진확산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건 맞는데 이 촉진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운반체가 필요했었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능동이요. 여러분, 능동수송은, 이거는 자연법칙에 위배돼서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도 필요했고요. 운반체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에너지와 운반체를 모두 다 필요로 하는 수송, 그러면 능동수송 그렇게 되겠죠 그때.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삼투도 있네요. 삼투. 여러분 삼투 하면 이것도 수동적인 방법인데 좀 수동적인 방법 중에서 좀 특이한 방법이었죠. 이것도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해요. 보통 우리가 자연법칙대로 가려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야 되는데 얘는 자연법칙에 위배된 것처럼 이렇게 가는지만 이건 용질이 아니라 물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용매, 물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매, 물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삼투와 관련된 거는 특히 우리 체내 수분 이동에
가장 큰 원동력이 되죠. 체내 수분 이동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삼투입니다. 자, 음세포 작용은 이거 같은 경우는요, 단백질 같은 거대 분자를 수송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3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퓨린 분해대사의 최종 분해산물은, 그러니까 여러분, 최종 분해산물이라는 건 항상 뭐냐면은요, 분해되어서 마지막 몸 밖으로 배설되는 물질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퓨린 분해대사 거기 그 프린트 좀 잠깐 보실래요? 오늘 안 알았던 프린트 보시면 퓨린 분해대사, 퓨린 염기에는요, 아데닌과 구아닌이 있거든요. 자, 거기 보시면 아데닌이 분해되면 히포크산틴이 되고, 그 다음에 더 분해되면 크산틴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의 형태로 배설이 되냐면은요, 마지막 최종 분해산물은 뭐가 되냐면요, 아데닌, 구아닌 둘 다 최종 분해산물은 마지막 요산입니다. 최종 분해산물은 요산이고요. 요산의 형태로 배설이 일어나요. 요산의 형태로 배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산의 형태로 배설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 퓨린 염기 대사의 최종 산물은 바로 뭐가 되냐면 요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배설되는 형태가 최종 분해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퓨린 염기의 최종 분해산물은 요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비슷한 문제가 항상 있어요. 밑에 그 문제 있죠. 단백질 분해대사의 최종 산물은 둘 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퓨린 염기 대사의 최종 산물은 요산이었다면 단백질 분해대사의 최종 산물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단백질은 나중에 최종 분해돼서 누구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설되냐면 요소거든요. 자, 그래서 단백질 분해대사의 최종 분해산물은 뭐냐면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름 되게 비슷하죠?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해 두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퓨린 염기대사의 최종 분해산물은 요산.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대사의 최종 분해산물은 요소예요. 자, 그래서 요산과 요소 제대로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혈중 요산 농도 증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도 있죠. 통풍이요. 통풍이 바로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져가지고 우리 체내에 쌓이게 되면 통증이 발생하는 거, 통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퓨린 분해산물 있잖아요. 히포크산틴, 이걸 분해산물을 다시 되돌려서 퓨린 염기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때 히포크산틴과 PRPP가 결합되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뉴클레오티드가 바로 뭐냐면은요, 기억나시나요? IMP입니다. IMP. 이 IMP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또 결합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AMP라든지 GMP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분해대사와 관련된 거 한번 다 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퓨린 분해대사, 단백질 분해대사의 최종 산물 잘 구분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식사를 통해서 충분히 콜레스테롤을 섭취하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그랬네요. 자, 여러분 식사를 통해서요, 충분히 콜레스테롤을 섭취를 했대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현상. 여러분, 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 체내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우리 체내에서도 생성이 될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그러면 우리가 섭취를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콜레스테롤의 생성이 억제가 되겠죠. 근데 보기 중에는 이 콜레스테롤의 생성이 억제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한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썼단 말이죠. 그 보기 중에 누구로? 자, 그러면 이걸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그거와 요건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콜레스테롤 합성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 1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합성이 돼요. 누구로부터 합성이 되냐면 아세틸코에로부터. 자, 그래서 두 분자의 아세틸코에로부터 아세토아세틸코에가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분자에 아세틸코A가 만나서 HMG-CoA가 만들어져요. 완전히 다른 물질이죠. 이럴 때 뭐가 관여하냐면 합성요소가 관여해요. 그래서 요때 HMG 합성요소가 HMG-CoA 합성요소가 관여를 해요. 자, 그 다음에 HMG-CoA에서 그 다음 단계 메발론산 가고요. 그 다음에 메발론산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스쿠알란이 되고요. 스쿠알렌에서 여러 또 단계를 거쳐서 라노스테롤이 되고요. 그 다음에 라노스테롤이 이제 몇 단계를 또 거치면 콜레스테롤이 되죠, 드디어. 이 HMG-CoA에서 메발론산으로 가는 요 반응에 관여하는 요소가 또 하나 있었죠. HMG-CoA 환원요소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한 끗 차이로 콜레스테롤 합성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끗 차이로 뭐가 될 수도 있느냐면 케톤체 합성으로 갈 수도 있어요. HMG-CoA에서 여기 이쪽이 아니라 환원 요소의 작용을 받지 않고 다른 요소의 작용을 받으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케톤체가 만들어져요. 아세토아세트산, 케톤체, 아세토아세트산, 베타하이드록시뷰트르산, 그 다음에 아세톤 같은 케톤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까지는 같이 가거든요. 여기까지는. 근데 그때 가르쳐드린 효소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효소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조절 요소만 기억하면 되는데 효소를 두 가지 가르쳐드렸습니다. 여기에 관여하는 HMG-CoA 합성 요소, 그다음 요 반응에 관여하는 HMG-CoA 환원 요소를 가르쳐드렸는데 둘 중에 콜레스테롤 합성의 조절 요소가 되는 건 뭐냐 하면 HMG-CoA 환원 요소예요. 왜냐면 이 단계가 가야지만, 이쪽으로 가야지만 콜레스테롤 합성을 할 수가 있죠. 메발론산으로 가야지만 뭘 할 수 있느냐면 콜레스테롤 합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HMG-CoA 환원 요소가 바로 콜레스테롤 합성의 조절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뭐냐? HMG-CoA 합성 요소는 이거예요. 케톤체 합성의 조절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생성 단계 밑에 거기 빈칸들을 채워보시면 생성 단계는 다 채우셨죠? 속도 조절 요소는 당연히 HMG-CoA 환원 요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환상 구조를 보이는 스테로이드. 그럼 최초로 환상 구조를 보이는 거, 환상 구조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거, 스테롤이 붙는 애. 처음으로 스테롤이 붙는 애를 찾으시면 돼요. 라노스테롤이요. 라노스테롤. 처음으로 스테로이드 환상 구조를 보이는 거 라노스테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전에 이거 순서 나열하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콜레스테롤 합성의 순서 이렇게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기억해 두세요. 아세틸코에로부터 HMG-CoA 만들어지고 메발론산, 스쿠알렌, 라노스테롤을 거쳐서 콜레스테롤이 합성이 된다. 중간체들이 되게 많은데요. 모든 중간체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주요 중간체들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면 이 콜레스테롤 역할도 기억해 두셔야죠. 콜레스테롤은 세포 막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고요.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죠. 어떤 호르몬이냐면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요.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D의 전구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간에서 뭘 만드냐면요. 담즙산이요. 지방의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담즙산을 생성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당구장 표시에 케톤체 합성의 속도 조절 요소, 이거는 이제 헷갈리지 말라고 따로 가르쳐 드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케톤체 합성의 속도 조절 요소가 되는 건 HMG-CoA 합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앞에 똑같이 HMG-CoA가 붙고 뒤에 환원 요소냐 합성 요소가 다르죠. 그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래서 HMG-CoA 환원 요소는 콜레스테롤의 합성의 속도를 조절하고요. HMG-CoA 합성 요소는요. 케톤체 합성의 속도를 조절하는 요소다. 그거 구분해 두세요. 자, 그러면 지금은
콜레스테롤을 충분히 먹었대요. 그럼 콜레스테롤을 합성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럼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기 위해서요. 속도 조절 요소가 억제가 되겠죠. 그 속도 조절 요소가 바로 환원 효소였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죠. 그래서 HMG-CoA의 환원 요소의 활성이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답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6번. 글리코겐 분해 시 아드레날린이 막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은요,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효소는 그랬네요. 자, 글리코겐이 분해되었을 때요, 아드레날린이 막 수용체에 결합하면 제일 먼저 활성화되는 효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여러분, 글리코겐이 분해가 될 때 관여하는 효소가 기억나시나요? 포스포릴라제였죠.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도 있어요. 자, 우리 보면은요, 글리코겐은 뭐 기아나 단식이나 당뇨 시 분해가 되죠. 자, 그때 관여하는 요소가 포스포릴라제였죠. 포스포릴라제. 네, 그럼 이 포스포릴라제가 활성화되는 과정 중에 첫 단계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포스포릴라제가 활성화되는 과정 먼저 볼게요. 자, 포스포릴라제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요, 에피네프린, 글루카곤, 여러분 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이기도 하죠. 아드레날린, 글루카곤이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요,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효소가 뭐냐면요, 아데닐산 고리화 요소가 가장 먼저 활성화가 돼요. 자, 그래서 호르몬들이요, 막 수용체에 결합이 되면요, 제일 먼저 활성화되는 애가 아데닐산 고리화 요소예요. 이 아데닐산 고리화 요소에 의해서요, ATP에 고리가 생겨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 CAMP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CAMP가 뭐였냐면 2차 전령이었죠. 2차 전령. 그래서 2차 전령인 CAMP가 만들어져요. 자, 이 CAMP가 생성이 되고요. 2차 전령이 만들어지고요. 2차 전령에 의해서 단백질 키나제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키나제에 의해서 포스포릴라제, 키나제가 활성화가 돼요. 자, 포스포릴라제 키나제는요, 포스포릴라제에다가 말 그대로 인산을 붙여주는 효소거든요. 이렇게 인산이 붙여지게 되면 포스포릴라제 마지막 B가 마지막 A로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 과정이 되게 길죠. 그래서 예전에 이거 순서 나열하는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만 이렇게 딱 끊어서 물어봤죠.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효소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장 먼저 활성화되는 거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데닐산 고리화 효소가 제일 먼저 활성화되니까 6번의 답은 2번인데,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 이렇게 표시해 두시고요. 그거와 함께 여기서 같이 봐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이 글리코겐 분해 시 뭐 포스포릴라제 활성화가 되는 과정도 중요한데, 분해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도 중요해요. 그럼 글리코겐이 포스포릴라제에 의해서 분해되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물질이 바로 뭐냐면은요, 글루코즈 1인산이야. 포도당 1인산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거, 포도당 내지는 글루코즈 1인산이 가장 먼저 만들어져요. 글리코겐이 분해되면요, 글루코즈 1인산이 되고요. 포도당 1인산이 되고, 그 다음에 글루코즈 6인산으로 들어가서 해당 과정을 거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글리코겐 분해 시 최초로 만들어지는 물질은 바로 글루코즈 1인산, 포도당 1인산이 되는 겁니다. 이제 좀 이따 이제 써먹을 일이 생겨요. 그래서 포도당 1인산, 글루코즈 1인산이 가장 글리코겐 분해 시 제일 먼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리코겐 분해에서는 이게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최초로 만들어지는 물질, 그 다음에 그 포스포릴라제가 활성화되는 과정. 그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번의 답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 DNA, RNA와 같은 핵산 합성에 관여하는 대사 과정은 그랬네요.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DNA, RNA, 핵산이죠. 그럼 핵산은 기본 단위가 있어요. 핵산을 합성하는 기본 단위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핵산합성의 기본 단위가 되는 거 뉴클레오티드예요. 뉴클레오티드. 뉴클레오티드는 딱 세 가지가 합쳐져 있거든요. 오탄당, 염기, 그리고 인산. 이거요. 세 가지요. 오탄당, 염기, 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오탄당이 바로 뭐냐면 리보즈예요. 리보즈. 그 다음에 염기에는 뭐 퓨린 염기, 피리미딘 염기가 있었고요. 퓨린 염기, 피리미딘 염기. 이 퓨린 염기, 피리미딘 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합성이 됐었죠. 어떤 특별한 과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회로 이런 것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인산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DNA나 RNA 같은 핵산은 이 뉴클레오티드가 여러 개 결합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뉴클레오티드가 어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가 나와요. 자, 그 중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DNA, RNA가 만들기 위해선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오탄당, 리보즈가 필요하죠. 바로 이 리보즈가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 따로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리보즈를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섭취할 수도 있지만 우리 체내에서 합성이 될 수도 있죠. 오탄당의 리보즈를 합성하는 그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오탄당 인상경로라고 얘기를 하죠. 오탄당 인상경로 내지는 HMP 경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탄당 인상경로예요. 바로 리보즈가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론 공부할 때 이랬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오탄당 인상경로에서요. 오탄당 인상경로에서 생성되는 물질을 기억해 두는 게 무지하게 중요했어요. 생성되는 물질은 딱 두 개예요. NADP, H. 또 하나가 바로 리보즈야. 근데 이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물질들이요.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 이유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필요하니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NADPH가 왜 여기서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 NADPH가 지방산 생합성에 꼭 필요하거든요. 지방산 생합성이 꼭 필요해요. 그 다음에 리보즈요. 리보즈는 어떤 거, 지금 나왔듯이 핵산, DNA, RNA와 같은 핵산 합성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바로 오탄당 인상 경로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산 합성, DNA, RNA 같은 핵산 합성에 꼭 필요한 리보즈가요. 바로 오탄당 인상 경로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작년 시험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7번의 답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번. 다음 중 케톤체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네요. 여러분, 아미노산의 탄소 골격이요. 케톤체 합성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당 신생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둘 다를 생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세 가지 형태를 구분해 두셔야 되는데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보시면 1페이지 이제 마지막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 아미노산의 탄소 골격이 케톤체를 만드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케톤체하고 당신생을 모두 할 수 있는 경우하고 당신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여러분 대다수는 우리가 아미노산의 탄소 골격이 대사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당신생만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케톤체만 생성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케톤체하고 당신생을 모두 할 수 있는 경우 딱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여러분 보면 당신생만 가능한 경우 대다수가 이겁니다. 대다수가 이제 뭐 단식이나 기아시 이제 만약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단백질이 분해되면 당신생 거꾸로 올라서 당신생을 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대다수가 당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뭐 당신생만 가능한 아미노산들이에요. 자, 근데 케톤체만 내지는 케톤체하고 당신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아미노산들도 있어요. 얘네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는 함유하는 아미노산들이냐면요. 아세틸-코A로 함유하는 것들인데요.
그 중에 케톤체만 생성할 수 있는 거. 절대 당신생을 할 수 없는 아미노산이 딱 두 가지 있었죠. 뭐였냐면 리신과 류신이요. 그래서 리신과 류신은요. 당신생은 절대 못하고요. 오로지 케톤체만 생성할 수 있어요. 케톤체만. 자, 그 다음에 케톤체뿐만 아니라 당신생도 가능한 아미노산이 있었죠. 두 가지 다 가능한 경우. 이소류신, 페닐알라닌, 그 다음에 티로신, 그리고 트립토판. 이렇게 4개야. 자, 이렇게 해서 요거 6가지만 분류해 놓으시면요. 나머지는 다 당신생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케톤체만 생성 가능한 거 리신, 류신. 케톤체뿐만 아니라 당신생도 가능한 거 이소류신, 페닐알라닌, 티로신, 트립토판. 요거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당신생만 가능한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 밑에 표 밑에 한번 보세요. 케톤체를 생성하는 염기성 아미노산은 그랬네요. 그럼 케톤체를 생성하는 아미노산 리신, 유신 이런 애들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염기성 아미노산 찾아라 그러면 리신과 류신 중에 누가 염기성 아미노산이었을까요? 리신이죠. 리신. 그래서 염기성 아미노산 그럼 리신, 아르기닌, 히스티딘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케톤체를 만들면서 염기성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거 리신밖에 없어요. 이런 거 연습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아미노산은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하면 되는데 6가지만 잘 알아두면 나머지는 저절로 분류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8번으로 돌아가서 다음 중 케톤체 아미노산에 해당하는 거 케톤체를 생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 찾아라. 류신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번 TCA 회로에서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의 산화적 탈탄산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로 구성된 것은 그랬네요.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의 산화적 탈탄산 반응?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TCA 회로에서 되게 독특한 반응이 두 군데에서 일어났어요. 피로부산에서 아세틸 코에로 가는 반응, 또 하나는 알파케토글루타르산에서 숙신일 코A로 가는 반응.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왔었죠. 피로부산의 산화적 탈탄산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피로부산에서 아세틸 코에로 가는 반응이나 알파케토글루타르산에서 숙신일 코A로 가는 반응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요. 알파케토글루타르산으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같은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피로부산 내지는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의 산화적 탈탄산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이요. 총 몇 가지였냐면 6가지였죠. 6가지.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티아민이 관여했죠. 그 티아민의 조효소 형태인 누가 관여했었냐면 TPP가요. TPP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에 TPP가 없으면은요, 반응이 전개가 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비타민 B2가 필요하죠. 그 비타민 B2의 조효소 형태 뭐였냐면 FAT. 자, 그 다음에 니아신의 조효소 형태 뭐였어요? NAD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또 프린트해 보니까 판토텐산 나와 있죠. 그 판토텐산의 조효소 형태는 조효소 A였죠. 조효소 A. 내지는 코A요. 코A 같아요. 조효소 A 내지는 코A.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했냐면 리포산. 그리고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총 필요한 물질이요. 6가지나 돼요. 자, 그래서 알파케토글루타르산 내지는 피로부산의 산화적 탈탄산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을 찾아라. 그럼 관여하는 물질이 6가지나 돼요. 그 6가지 묶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6가지 그 내용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3번밖에 없죠. 그래서 9번의 답 3번이에요. 자, 그래서 9번의 답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mRNA의 유전 아모다닌 코돈의 구성은 그랬네요. 그럼 mRNA 유전 아모다닌 코돈이죠. 코돈을 갖고 있어요. mRNA는 유전 아모다닌 코돈을 갖고 있는데 코돈은 몇 개씩 짝을 짓고 있냐면 3개씩.
뉴클레오티드의 염기들이 짝을 짓고 있지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개의 뉴클레오티드. 자, 그래서 10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 걸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이게 되게 특이하죠. 보통은 세포질이면 세포질, 미토콘드리아면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일어나는데요. 두 가지에 걸쳐서 일어나는 반응도 존재해요.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당신생하고 요소회로입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뭐 답은 4번이 되겠죠. 요소회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간혹 이런 문제들이 나와요. 다음 중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또 이렇게 걸쳐서 일어나는 반응 찾아라 라는 문제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나누었던 프린트에 3가지로 나눠놨죠. 제일 먼저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반응. 여러분, 세포질에서만 일어나는 반응의 가장 대표가 뭐냐면요. 해당이요, 해당. 해당 과정이요. 해당 과정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뭐 당대사 중에는 오탄당 인상경로, 그 다음에 글리코겐 분해 합성, 글리코겐 분해, 글리코겐 합성 다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그 다음에 지질대사 중에서 지방산 생합성이에요. 그 다음에 뭐 콜레스테롤 합성, 이게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세포질.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반응. 자, 여러분,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일어나는 대표적인 당대사, 그럼 뭐가 있냐면 TCA 회로가 있었죠. TCA 회로. 자, 그 다음에 또 지질대사의 대표적인 거는 뭐였냐면 지방산의 베타산화, 그리고 케톤치 합성이에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또 일어나는 대표적인 게 전자 전달계였죠. 이런 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반응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뭐 2가지에 걸쳐서 미토콘드리아와 세포질에 걸쳐서 일어나는 반응은 아까 했듯이 대표적인 게 당신생과 요소회로가 있었죠. 당신생, 요소회로 이런 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반응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장소 구분하는 문제가 은근히 나와요. 자, 그래서 11번의 답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 팔미트산 같은 지방산 생합성 시 반드시 필요한 물질로 구성된 것은, 그랬네요. 지방산 생합성이요. 그러니까 베타산은 분해되는 반응이라면 반대로 생합성은 말 그대로 합성이 되는 반응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방산 생합성은요. 오늘 나누렸던 프린트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자, 지방산의 생합성 보시면 여러분 우리 체내 지방산 생합성의 기본 물질은 뭐냐면요. 팔미트산이에요. 팔미트산. 그래서 탄소수 16개의 팔미트산이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에 탄소가 2개 더 결합이 되면 스테아르산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중결합이 하나 뭐 생기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이 되는 건 팔미트산이에요. 그래서 지방산의 베타산화일 경우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다 파악해 두셔야 되지만 생합성에선 딱 하나, 팔미트산만 기억하시면 돼요. 팔미트산. 자, 팔미트산은 탄소수 16개짜리 팔미트산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우선 뭐가 필요하느냐? 시작 물질이 필요하죠. 팔미트산 합성의 시작 물질 아세틸코에요. 아세틸코에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시작 물질은 하나만. 그 다음에 이 분해는 탄소가 2개씩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었다면 반대로 합성은 탄소의 개수가 2개씩 늘어나는 반응이거든요. 이렇게 탄소를 2개씩 제공해주는 물질이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탄소를 2개씩 제공해주는 물질 말로닐코에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세틸코에가 2개, 탄소 줬죠?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로닐코에가 16개가 되려면
14개는 말로닐 코에이로부터 얻어야 돼요. 근데 한 번에 몇 개씩 제공하냐면 얘는 2개씩 제공해요. 그럼 14 나누기 2 하면 7개가 필요하죠. 말로닐 코에이 7분자. 그 다음에 말로닐 코에이에 의해 가지고 탄소가 2개씩 늘어날 때마다요. NADPH가 2분자씩 써요. 그래서 7, 2, 14, 14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되게 자주 나왔어요. 얘는. 몇 분자 필요하냐? 14분자. 환원력을 제공하는 물질이 누구냐? NADPH. 이 NADPH가 어느 반응을 통해 공급되느냐? 5탄당 인상 경로.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이 말로닐 코에이가 뜬금없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였죠. 아세틸 코에이로부터 말로닐 코에이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CO2가 고정이 되면서. 그래서 이 반응에 관여하는 요소가 아세틸코에이, 카르복실화 요소였고요. 카르복실을 붙여준다 그래서 아세틸코에이 카르복실화 요소였어요. 얘가 바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속도를 조절하는 요소예요. 지방산 생합성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요소예요. 말로닐 코에이가 있어야지만 합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경. 이 반응에 관여하는 조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 반응에 관여하는 조요소가 바로 누구냐면 비오틴이에요. 비오틴. 카르복실을 붙여주는 반응, 카르복실화 반응에 관여하는 조요소 비오틴입니다. 비오틴. 비오틴 꼭 기억해 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필요한 물질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아실기를 전이해주는 물질. 아실기를 전이해주는 거 누구냐면 ACP였죠. 아실 캐리어 프로테인. 그래서 아실기를 전이 단백질. 그래서 ACP가 필요했고요. 환원력을 제공해주는 물질이 바로 뭐였냐면 NADPH였죠. 이 NADPH가 바로 뭘 통해서요? 5탄당 인상 경로를 통해서 공급이 됐었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합성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됐든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반드시 필요하냐면 아세틸코에이가 필요해요. 시작 물질도 아세틸코에이고요. 말로닐코에이 만들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아세틸코에이가 필요하죠. 네, 그럼 이 아세틸코에이가 있는 장소는요.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아세틸코에이를 어디로 갖고 나와야 되냐면 세포질로 갖고 나오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어요. 누가 옮겨주느냐? 시트르산. 구연산이요. 구연산. 구연산이 그 역할을 담당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두 가지 되게 헷갈려요. 여러분 이거 아까 기억나세요? 지방산의 베타산화 시 아실코에 지방산을요. 미토콘드리아 내로 운반시켜주는 물질 그럼 뭐였냐면 카르니틴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반대로 지방산 생합성 시요. 지방산 생합성 시 아세틸코에이를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질로 운반해주는 물질 그럼 그때는 답이 뭐가 될까요? 시트르산, 구연산이 돼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잘 구별해 두셔야 됩니다. 둘 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방산 생합성에 필요한 물질들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방산의 생합성에 필요한 물질들만 묶어놓은 거 보기 중에 몇 번에 있느냐? 3번에 있죠. 그래서 12번의 답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아미노산의 타일수소 요소와 조요소인 NAD의 작용에 의해서 알파케토산이 되는 반응을 뭐라 그러느냐? 여러분, 아미노산에서 아미노기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탈아미노 반응이에요. 우리가 앞에다가 산화적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화적 탈아미노 반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3번의 답 5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 14번 가기 전에 15번 먼저 할게요. 이게 더 간단하니까. 자, 15번. 심한 운동 중인 근육 조직에서 생성된 젖산이 간으로 이동을 해가지고요. 이 젖산을 가지고 당신생 반응에 의해서 포도당으로 재생성되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 전체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코리회로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근육에서 만들어진 젖산이요. 근육에서 만들어진 젖산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간으로 이동을 하고요. 간에서 이 젖산을 가지고 당신생을 해가지고요. 다시 근육에게 공급되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코리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답 5번이 되죠. 그럼 2번하고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그럼 2번은 뭐였냐면요. 심한 단식, 기하식. 근육에서 뭐가 분해가 되냐면 단백질이 분해가 되고요. 이런 단백질 분해에 의해서 생성되는 암모니아가 알라닌의 형태로 어디로 운반이 되냐면 간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알라닌에서 암모니아가 떨어져 나가고 나면 피로부산에서 당신생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이 생성이 되고요. 그 포도당이 다시 근육에게 공급되는 과정을 가지고 그건 뭐라 그러냐면 글루코즈 알라닌 회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잘 구별해 두셔야 돼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틀려요. 코리회로는 심한 근육 운동 중에 생성이 될 수 있고요.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고요. 글루코즈 알라닌 회로 같은 경우에는 단식이나 기하식, 근육에서 단백질이 분해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근데 둘 다 당신생이 있었죠. 그래서 둘 다 당신생이 있기 때문에 당신생만 보고 이거야 이렇게 따지시면 절대 안 돼요. 과정은 일어나는 과정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번은 심한 근육 운동 중에 생성된 젖산이 그랬으니까 5번에는 코리회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14번 비경쟁적인 저해 요 문제가 남았는데요. 요 문제는 이 문제도 간단히 볼게요. 여러분 비경쟁적인 저해, 여러분 이 효소의 저해 방법은요. 가역적과 비가역적 있지만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가역적인 저해예요. 오늘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정리해놨죠. 이런 가역적인 저해는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두 가지예요. 경쟁과 비경쟁이요. 경쟁적 저해와 시험 문제 주로 나오는 건 비경쟁적 저해.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저해제가 어디에 결합하는지하고 Km 값과 Vmax 값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것만 잘 기억해두면 웬만한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어요. 여기와 관련된 문제는. 자, 여러분 경쟁적인 저해는 이거 기억나세요? 이런 경우에요. 효소가 있고 기질이 있어요. 효소하고 반응하는 기질이. 근데 저해제, 이 반응을 방해하는 저해제가요. 기질하고 비슷하게 생겨서요. 서로 결합을 하려고 뭘 하냐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적 저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붙는 자리가 어디냐면요. 효소의 요 자리에 와서 붙겠죠. 이 자리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효소의 활성 자리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저해제가 결합되는 곳은 효소의 활성 자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세요? 처음에 이렇게 얘네들이 10개 똑같이 있을 적에는 서로 붙으려면 경쟁이 너무 심하겠죠. 근데 우리가 기질을 한 10,000개 넣어줬어요. 기질을 10,000개 정도 넣어주면은 기질이 와서 붙을 확률이 훨씬 어떻게 되냐면 높아지죠. 기질을 많이 넣어주면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질 농도를 의미하는 게 바로 뭐예요? Km이요. 그래서 더 많이 넣어줘야 되니까 Km 값은 증가, Vmax 값은 불변이요. 많이 넣어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니까 최대 반응 속도는 안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비경쟁적인 저희는 또 다르죠. 비경쟁은요 말 그대로 경쟁을 하지 않아요. 효소하고 기질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저해제는 결합하는 자리가요. 여기요, 여기. 다른 자리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서 비경쟁적인 저해제. 그래서 효소의 다른 자리에 가서 결합을 해요. 활성 자리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자리에 가서 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또 어떻게도 가능하냐? 효소하고 기질하고 합쳐져 있는 여기에도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 얘는 효소, 기질, 복합체하고도 결합을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우리 항상 보면 하나는 변하고 하나는 안 변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얘는 기질을 많이 넣어줘도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계속 방해하거든요. 효소, 기질, 복합체하고도 결합해서 방해하다 보니까 Vmax 값이 줄어들어요. 최대 반응 속도가 줄어들어요, 아예.
반응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반대로 Km 값은 어떻게 되느냐면 불변입니다. 오히려 얘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 서로 비교해 두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거기 무경쟁적인 저해 나오죠. 이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무경쟁적인 저해는요. 특이하게 저해제가 효소 기질 복합체에만 결합을 해요. 효소에는 안 붙고요. 효소 기질 복합체하고만 결합을 해요. 그래서 Km, Vmax 값 둘 다 감소합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경쟁과 비경쟁적인 저해 그거만 잘 구분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14번으로 돌아가서요. 비경쟁적인 저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라 그랬죠. 여러분 비경쟁적인 저해일 때는요. Km 값은 변하지 않고요. Km 값은 변하지 않는다. 없죠. 자, Km 값은 변하지 않고 Vmax 값만 뭐 했었냐면 감소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답 2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 있는 내용이라든지 헷갈릴 만한 문제까지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살 때 같이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은요, 나중에 공부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틀린 문제들은 또 꼭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